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편입학 생물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15문제이고요. 모두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네마케 세포의 소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마케는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를 해놨죠. 핵막,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액포, 세포막이 해당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소포체, 액포, 그 다음에 핵, 리소좀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비읍이 답이어서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핵의 경우에는 명확히는 핵막을 내막에 속한다고 보지만 문제의 보기 구성상 그래서 핵막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중앙대학교 편입학에도 이렇게 내막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도 연계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지의 복제주기와 생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파지의 생활주기는 대표적으로 용균성 주기와 용원성 주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용균성 주기는 대표적으로 T4 파지가 용균성 주기를 수행하고 거의 모든 파지가 용균성 주기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원성 주기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파지는 람다 파지이고 몇몇 일부 파지가 수행합니다. 용균성 주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용균성 주기는 파지가 숙주에 감염이 된 다음에 얘가 숙주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세균이 터지면서 파지가 방출된다라는 용균 생활사가 있었고요. 용원성 주기 같은 경우에는 파지 DNA가 숙주 DNA에 삽입해서 몇 주기가 숙주의 주기가 일정 유지될 때까지 몇 세대에 거듭해서 여기에 삽입되어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독성파지랑 온순파지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독성파지는 다른 말로 용균파지라고도 하고 용균주기만 수행하는 파지를 말합니다. 온순파지 같은 경우에는 용원파지라고도 말하고 용균주기와 용원주기를 모두 수행하는 파지를 말합니다. 바로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온순파지는 용원성 생활사와 용균성 생활사를 모두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는 말이죠. 온순파지는 용원성 주기와 용균성 주기 모두 수행합니다. 2번 용균성 생활사에서 퍼지는 증식을 통해 숙주세포를 사멸시킨다. 그렇죠. 용균성 생활사에서는 여기 방출 과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숙주세포의 세포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숙주세포가 사멸됩니다. 3번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숙주 염색체에 삽입된 바이러스 DNA를 DNA 프로파지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파지 DNA가 숙주 DNA에 삽입된 이런 형태를 프로파지라고 합니다. 4번 특정 화학 물질이 온순파지의 용균성 생활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온순파지 같은 경우에는 용원파지와 죄송해요. 온순파지 같은 경우에는 용균주기와 용원주기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온순파지는 용원성 주기를 수행하다가 화학물질, 특정 스트레스 요인, 방사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프로파지를 숙주 염색체에서 분리시켜서 용균성 생활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용원성 생활사에서 파지 DNA는 복제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용원성 생활사에서 프로파지가 숙주 염색체에 이렇게 삽입이 되게 되면 숙주 세포의 DNA가 복제될 때 함께 복제됩니다. 그래서 파지 DNA는 복제될 수 없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므로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칼슘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IP3는 소포체로부터 칼슘 이온이 방출되는 것을 막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IP3 같은 경우에는 이 소포체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GQ 신호 전달 과정을 거치면 PLC, 포스포라이페이스 C를 통해서 PIP2가 IP3와 DH로 다이에실 글리세롤로 이렇게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IP3가 2차 전달자가 되어서 IP3 개폐성 칼슘 채널, 소포체에 있는 IP3 개폐성 칼슘 채널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질로 칼슘이 유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1번 설명에 나와 있는 칼슘 이온이 방출되는 것을 막는다 라고 보긴 어렵죠. 칼슘 이온이 방출되는 것을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보기이죠. 다음 2번 보기 보시면요. 칼슘 이온이 다양한 경로에서 2차 신호전달자로 사용되는 이유는 세포질 내 농도가 대략 100나노몰 농도 정도로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설명입니다.
세포질 내 칼슘 이온 농도가 평상시 매우 낮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매우 낮게 유지가 되어 있으므로 작은 농도 변화만으로도 소프체를 통해서 칼슘이 유출될 때 그 작은 농도 변화만으로도 강력한 신호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칼시토닌은 뼈로부터 칼슘이온이 방출되는 것을 막고 신장에서는 칼슘이온의 배출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칼시토닌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을 때 칼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칼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건데, 칼슘 농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뼈로부터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그래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는 것을 막고, 신장에서는 칼슘 이온의 배출을 증가시켜서 혈중 칼슘 이온 농도의 감소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부갑상샘 호르몬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간접적으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인다 라고 나와 있는데, 부갑상샘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파라토르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얘네는 칼시토닌과 기량적으로 칼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칼슘 농도가 낮을 때 높이는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부갑상샘 호르몬이 작용을 하냐? 바로 신장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비타민 D가 활성화되면 이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비타민 D가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므로 파라토르몬, 부갑상샘 호르몬은 간접적으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인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칼슘 이온은 트로포닌 복합체와 결합하여 트로포마이오신을 액틴의 마이오신 결합 부위로부터 이탈시킨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근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근육 수축 시에는 칼슘 이온의 세포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에 먼저 결합하게 되죠. 칼슘이 트로포닌에 결합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구조 때문에 그 트로포닌에 결합하게 되면 트로포미오신의 구조가 변형되게 되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액틴의 미오신 결합 부위가 노출되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오신 머리가 액틴에 결합해서 근수축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5번 설명도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각종 약물에 대한 내성의 원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현상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조금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조금 풀기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바로 4번 활면소포체의 발달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이 활면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독성 해독을 하는 대표적인 기능이 있죠. 그래서 독성 해독을 하는데 특히 이 효소가 중요합니다. 이 시토크롬피 450이라는 효소를 통해서 독성 해독을 하는데요. 그래서 약물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활면소포체의 양이 증가하겠죠. 활면소포체가 발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약물을 대사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약물 대사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약물에 대한 내성이 발생 가능하겠죠. 약물이 들어오더라도 약물의 그런 독성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일어나는 대사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일상대사와 이상대사로 나눠져 있고 각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설명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약대에 가면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 소재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물 내성에 대한 원인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활면소포체의 발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세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발현하지 않는다. 그렇죠. 세포는 모든 유전자를 동시에 발현하지 않고 그리고 특정 시기나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발현합니다. 2번. 서로 다른 염색체에 산재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이유는 공통된 조절 요소의 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조절 요소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 유전자가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진핵생물에서 여러 유전자가 동시에 조절될 때 그 해당 유전자들이 예를 들면 공통된 전사인자의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얘네가 통합적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3번. 신경세포는 매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세포들보다 월등히 더 많은 종류의 유전자를 발현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신경세포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문장 자체를 배우진 않을 것 같은데 신경세포가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다른 유형의 세포보다 월등히 더 많은 종류의 유전자를 발현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류라는 것은 유전자에 발현하는 종류가 더 많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단정하기 어렵다. 이 정도로 모호하다. 판단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바로 4번 보기 보겠습니다. 한 개체에 존재하는 체세포들은 이론적으로 모두 동일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세포나 T세포 소형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재조합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 개체에 있는 체세포는 모두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경우에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B세포나 T세포의 경우에는 이런 BCR, TCR의 유전자의 재조합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더 많은 종류의 유전자를 발현하는 세포를 굳이 꼽자면 B세포 이런 림프구를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의 N말단의 변형은 유전자 발현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히스톤 단백질의 N말단의 경우에는 아르기닌이나 리신 등 양전화성 아미노산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DNA의 음전화를 효과적으로 감고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감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염색질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는 좀 풀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를 진정 염색질이라고 하고,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을 때는 응축된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질 염색질이라고 하는데, 이때 히스톤의 아세틸화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일어나게 되면 아르기닌이나 리신 등의 양전화성 아미노산이 효과적으로 여기를 감고 있던 거가 일부 풀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학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유전자 발현 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로 히스톤 단백질 N말단 꼬리 부분의 변형은 아세틸화뿐만 아니라 메틸화나 인산화 등 다양한 기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도 여러 서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에피제네틱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에피제네틱스라는 것은 한글로 말하면 후성유전학이라는 건데, 이 후성유전학이란 무엇이냐? DNA의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현상이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환경적인 요인이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도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유전이 된다. 부모 세대에 나타난 후성유전학적 변화가 자녀한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DNA 염기 서열이 변화가 없이. 그런 과정이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개념인 DNA 염기 메틸화, 이렇게 메틸화 같은 게 후성 유전학적 조절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 보기에서 DNA 메틸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효소 A를 통해서 여기 수소가 있는 부분에 메틸기로 변형이 되었죠. 이 경우에 메틸화가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염기 자체는 무엇일까요? 고리가 하나이니까 염기 중에서 피리미딘 계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피리미딘 중에서도 얘네는 시토신입니다. 그래서 시토신의 메틸화가 일어나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시토신의 메틸화가 일어나는 효소는 어떤 게 존재하냐? 바로 이렇게 DCM이라는 원핵생물의 그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CM 이런 걸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소 A는 DCM. 그래서 이 효소 A를 통해서 시토신 염기가 메틸화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기억번부터 볼까요? 그림의 효소 A는 담 메틸레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A 이렇게 써져 있죠? 바로 아데닌의 메틸화를 시키는 효소입니다. 이런 담 메틸레이스와 이런 DCM 같은 경우에는 원핵 생물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메틸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데닌의 메틸화 효소이므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 포유동물에서 일어나는 DNA 메틸화는 대부분 CpG 다이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일어나냐 라고 나와 있는데,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핵생물이죠. 진핵생물에서 메틸화가 일어나는 방법은 이렇게 CpG 서열. CpG 서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DNA 하나의 외가닥 안에 CG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 이걸 CpG 서열이라고 합니다. 그 CpG 서열에서의 메틸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핵생물, 포유동물에서 나타나는 메틸화 양상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DNA의 메틸기는 탈메틸화 효소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 그렇죠. 디메틸레이스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메틸화를 제거하는 그런 요인이 바로 탈메틸화 효소이고, 이런 탈메틸화 효소를 통해서 유전자 발현 조절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입니다. 세포 분열 동안 DNA 메틸화는 보존 유지되냐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DNA 메틸화 같은 경우에는 DNA 복제 시에 유지가 되고, 새로운 가닥이 합성되고 기존 가닥의 메틸화 패턴을 주형으로 해서 새로운 가닥에도 메틸화가 재설정됩니다. 이거는 이제 미음번 보기에 나와 있는 유전체 각인, 다른 말로 하면 게놈 각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미음번 보기를 바로 이어서 보시면 이 게놈 각인, 유전체 각인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배세포 상태일 때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DNA 메틸화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DNA 메틸화를 통해서 유전자 조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음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맞으므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내분비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억번 보겠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신장 기능과 체내 수분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구애 행동과 같은 사회적 행동에도 관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항이뇨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죠? 바로 신장에서 아쿠아포린 발현에 관련되어서 수분 제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애 행동과 같은 사회적 행동에도 관여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뇌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이나 구애 행동 등 다양한 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 항이뇨 호르몬이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침착맨님 유튜브에 보시면 이 궤도민수라는 이분이죠. 이분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2024학년도 시험을 응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개념을 떠올려서 이 보기를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 캠벨 교재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잡지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좀 쉬고 싶다, 리프레시 하고 싶다 할 때도 이런 유튜브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랑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바소포레신 이런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해보고 서로 비교해보면 된다. 연인끼리 이렇게 좀 재미로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 궤도민수님이 소개한 것 중에 바소포레신뿐만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이런 호르몬도 사회적 유대감이나 구애 행동 이런 거에 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노르에피네프린은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아드레날린 수용체 같은 수용체와 결합하죠. 얘네들은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수용체가 아니라 세포막 수용체하고 결합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지용성 호르몬은 모두 콜레스테롤 유래라고 나와 있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지용성 호르몬 중에서 콜레스테롤 유래가 맞습니다. 하지만 티록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티록신은 어디서 유래가 된 것이죠? 바로 아미노산인 티로신에서 유래한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 유래입니다. 그래서 티록신은 지용성인데 얘네는 콜레스테롤 유래가 아닌 아미노산 티로신 유래이므로 이 디귿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혈중 갑상샘 호르몬의 농도가 낮은 경우 뇌하수체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거를 TSH라고 하죠.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TSH가 분비가 되면은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되는데, 이렇게 촉진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티록신의 농도가 낮게 되면은 음성 피드백 조절에 의해서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음성 피드백 조절 기전을 생각해 보시면 맞는 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음, 에피네프린은 장으로 가는 혈관을 감싸는 평활관 세포에서 알파형 수용체에 결합하여 혈관을 수축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에 의한 조절의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 경우에는 이런 내장기관에서 있는 평활관 세포의 알파 수용체이고, 그 중에서 특히 알파1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이 알파1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 평활관 세포에서 혈관 수축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1 수용체하고 반대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게 베타2 수용체도 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개념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음은 맞는 설명으로 답은 기역, 리을, 미음이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태계에서 환경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하는 식물은 죽거나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결국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된다. 식물에 가해지는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식물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 볼까요? 낮은 농도에서 식물세포는 세포막에서 불포화 지방산의 비중을 높여서 유동성을 높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 있는 생물의 세포막을 관찰해보면 유동성이 감소할 오류가 있겠죠? 낮은 온도는 세포막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세포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기작을 해야겠죠? 이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기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그 구성을 바꾸게 되면 얘네가 유동성이 변화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게 되면 유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 유동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1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1번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수분 부족은 앱시스산의 합성 및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수분 부족의 신호가 있을 경우에 앱시스산이 이 식물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 중 하나인데 얘네가 분비가 되게 되면 기공을 닫고 수분 손실을 줄이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3번 염료의 농도가 높은 토양에서 식물은 고농도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유기물을 합성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염분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에서 식물은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것이겠죠. 염분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식물의 주위에 염분의 농도가 높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세포에서 고장의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고장의 환경에 놓여 있으면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이런 삼투 조절 유기 용질이라는 것이 합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 안에도 용질의 양이 많으므로 삼투압에 의한 물의 이동이 조금 완화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프롤린, 글리신, 베타인 같은 용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식물이 물에 잠기면 지베렐린 합성이 촉진되어 뿌리 피층의 일부 세포가 기관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이 물에 잠겨 있으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겠죠. 이때 합성되는 호르몬인 지베렐린이 아니라 에틸렌이 합성됩니다. 스트레스 환경에서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겠지만 에틸렌이라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에틸렌이 뿌리 피층 세포에서 세포 자멸사가 유도가 되고 에틸렌 신호에 의해서 세포 자멸사가 유도가 되어서 뿌리 조직에서 통기 조직이나 기관 이런 식으로 뿌리가 변형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산소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동결 스트레스를 견디는 식물은 당과 같은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동결 스트레스에 강한 식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세포 내 삼투압을 높이고 있어서 세포가 얼어서 손상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이나 알코올 같은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어떻게 한다? 바로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난자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1번부터 볼까요? 여기는 이제 이 그림은 이런 난자가 발생하는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설명이고요. 이 그림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바로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1번 난원세포는 출생 전 이미 감수 분열을 개시하지만 감수 1분열 전기에 멈춘 제1남모세포로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1남모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1감수 분열을 하기 전의 상태이죠. 그래서 제1감수 분열을 하다가 어디에 멈춘다? 바로 제1감수 분열의 전기에 멈추게 됩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여성의 난자 발생은 태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난원세포에서 제1남모세포가 되어서 감수 1분열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제1감수 분열 전기에서 멈춘다. 언제까지? 바로 사춘기까지 정지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사춘기 이후 제1남모세포들은 난소의 난포에서 순차적으로 제2난포세포로 발달되어 간다. 이것도 맞죠? 사춘기까지 제1남모세포의 제1감수분열 전기에 스탑해 있다가 사춘기 이후에는 호르몬의 자극이 오게 되면 얘네가 감수 1분열이 다시 재개가 되어서 제2남모세포로 발달되어 갑니다. 3번 보겠습니다. 배란 직전의 제2남모세포는 감수분열을 마친 상태냐?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배란 직전의 제2남모세포는 어디에 멈춰 있냐? 감수 2분열의 중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분열을 마쳤다.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고요. 그러면 이 감수분열은 언제 완료될까요? 정자 침입 후 수정이 일어나야 감수분열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으므로 3번이 답이고요. 4번 제2남모세포는 배란된 후 정자와 만나 수정란을 형성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배란된 제2남모세포는 수랑간에서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감수 2분열이 완료되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난할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5번 극체는 제1남모세포와 제2남모세포의 생성 과정에서 각각 관찰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극체가 형성되는 경우 볼까요? 제1남모세포가 감수분열을 한 결과로 제1극체가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제2남모세포가 감수 2분열을 한 결과로 제2극체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극체들은 일반적으로 퇴화가 되고요. 이렇게 난세포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보면 제1남모세포의 생성 과정에서 극체가 관찰된다. 또 제2남모세포에서 생성 과정에서 극체가 발견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은 조금 모호한 설명입니다. 정확히는 제1극체는 제2남모세포가 형성될 때, 그리고 뭐 제2극체 같은 경우에는 난세포가 형성될 때, 즉 제2감수분열일 때 형성된다라는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감수 1, 2분열이 일어날 때 극체가 만들어지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이 확실히 틀린 보기니까요. 그래서 5호 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24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반수체 상태로 존재하는 세포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반수체 상태로 존재하는 세포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제2남모세포, 제1극체, 난세포, 난자, 제2극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고르려고 보면 디귿, 리을, 미음이 명확히 맞으므로 이 선지에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4번 문제에서 5번 보기에서도 조금 모호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어져서 출제 오류의 문제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디귿, 리을, 미음이 일단 무조건 맞으므로 최대한 그 상황에서 정답을 고른다라고 하면 5번을 골랐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해설을 할 때는 이 문제는 출제 오류라고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출제 오류가 문제에서 실제로 파악이 되면 이 경우에는 일단 별표를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더 생각한다고 뭔가 바뀔 게 없기 때문에 디귿, 리을, 미음 동그라미 치고 다음 문제를 본 다음에 마지막에 고민을 하고 마킹할 때 그때 좀 고민을 해보고 최종 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2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세포호흡을 통해서 얻는다. 세포호흡 과정 동안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은 좀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ATP 합성에 사용된다. 다음 중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가 수확되는 세 단계를 보여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가 수확되는 세포호흡의 단계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이런 해당 과정이 있고요. TC의 회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자전달계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계되어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빈칸을 볼까요?
A, B, C 빈칸 이렇게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과당 6인산이 과당 162인산으로 변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담당하는 효소는 바로 포스포프룩토카이네이스, 바로 PFK가 되게 됩니다. 되고요. 이거는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이죠. 이 효소도 속도 조절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효소입니다. B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이 과정은 TCA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 과정을 보시면 C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 있냐? 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된 물질이기도 하고 TCA 회로를 통해서 생성된 물질이기도 하고 산화적 인산화에 관련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생성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이 PFK라는 효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C는 뭐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보기를 보고 NADH라고 잘못 고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한 생성물인 것입니다. 해당 과정과 TCA 회로와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생성물은 뭐가 있냐? 바로 ATP겠죠. NADH는 왜 아니냐? NADH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전달계,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소모가 되게 되겠죠. 다시 산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물로 보긴 어렵고요. 이 AT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TP 같은 경우에는 이 PFK라는 이 효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바로 음성 알로스테리 작용을 하게 되겠죠. 두 개로 양성 알로스테리와 음성 알로스테리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음성 알로스테리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 PFK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효소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과정이 지금 만약에 최종 생성물이 이런 ATP 같은 것이 많게 되면 해당 과정의 속도를 조금 더 완화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음성 알로스테리 물질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AMP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에너지가 부족한 신호이니까 양성으로 작용하고 시트르산 같은 경우에도 TCL 회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바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생성 물질이므로 PFK에 대해서 음성 조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빈칸 다 채워봤고요.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는 세포의 속도 조절자 역할을 하는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이다. 세포질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는 설명이죠. 이 PFK는 해당 과정의 중요한 속도 조절 역할을 하는 키 효소 세 가지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해당 과정 자체가 세포질에서 일어나므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B는 크랩스 회로, 시트르산 회로 혹은 TCA 회로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미토콘드리아 막사이 공간에서 일어나냐 라고 했는데 막사이 공간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내강에서 발생한 것이죠. 매트릭스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사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자전달계 과정이죠. 그래서 D는 틀렸고요. 디귿 산화적 인산화 반응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내막에서 일어난다. 그쵸. 정확히는 그 전자전달계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죠. 내막.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고요. 리얼 C는 NADH다. 아니죠. 틀렸죠. ATP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A의 활성을 억제하여 음성 대먹임으로 세포호흡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이 최종 생성물이 세포호흡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맞죠? 하지만 C는 ATP이므로 리얼 설명 틀렸습니다. 미음 AMP는 A의 활성을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A의 활동을 촉진해야겠죠. 활성을. 왜냐하면 AMP 같은 경우는 세포의 에너지 신호가 낮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음 틀렸고요. 비읍, 스트레스는 A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A의 활성을 억제하죠. 그래서 세포의 속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답으로 3번이 되게 됩니다. 여기 옆에 이 PFK라는 효소에 대해서 양성과 음성으로 조절하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가져와서 써놨거든요.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빛에 대한 광수용기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네요. 기억, 빛의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시각색소인 로놉신의 빛 흡수 분자 옵신에 포획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놉신 같은 경우에는 간상세포에 있는 그 시각색소이죠. 그 로놉신 같은 경우에는 옵신과 레티날이 공유결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이 빛 흡수 역할을 하는 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옵신이 아니라 레티날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막대세포는 원뿔세포보다 빛에 훨씬 민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대세포의 경우에 역할이 무엇이죠? 명암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간상세포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는 명암을 감지하고요. 이 원추세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구별하죠? 색상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죠. 색상을 구별한다. 더 민감한 것은 바로 간상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명암을 감지하는 간상세포가 빛에 대한 감도가 원뿔세포보다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희미한 빛에서도 이 빛을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레티날의 시스트랜스 배열 전환으로 인해 색소 단백질이 활성화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죠. 레티날이 빛을 흡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 과정에서 시스레티날에서 트랜스레티날로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옵신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리엘, 안반응에서 세포 내로 흐르는 나트륨에 의한 탈분극은 글루탐산의 분비를 유도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안반응이라고 하면은 어두운 상태에 빛 신호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이때는 평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세포 내로 이런 나트륨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죠? 사이클릭 GMP가 아직 분해되기 전이라서 이 리간드 개폐성 채널에 여기 결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기서는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상태이고요. 이 탈분극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탐산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미음, 빛에 의해 사이클릭 GMP의 농도가 막대세포에선 낮아지고 원뿔세포에서는 높아지냐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원뿔세포든 막대세포든 빛에 의해서 사이클릭 GMP는 어떻게 되냐면 GMP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나트륨 채널이 닫히게 되겠죠? 그러면 과분극이 되고요. 그러면 글루탐산의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감소하게 되므로 미음은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맞으므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2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진핵세포에서 DNA 복제 분기점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진핵세포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것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가장 바깥쪽에 있는 DNA 이중가닥 이 부분이 합성이 된 주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형을 따라서 DNA가 합성이 되게 될 텐데 지금 여기 부분이 이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그 벌어짐에 따라서 얘네가 DNA의 새로운 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대쪽이 3' 말단이고요. 그러면 얘네는 역평행 구조로 합성이 되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이니까 여기는 5'이고 그럼 반대 여기가 5', 여기가 3'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DNA 같은 경우에는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합성이 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이 DNA가 벌어짐에 따라서 점점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여기가 선도 가닥이 되고요. 하나의 긴 가닥이 됩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합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초기에는 복제 원점에서 DNA가 덜 벌어진 상태이므로 이렇게 합성이 됐다가 좀 더 합성이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합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도 가닥보다 더 짧은 절편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런 가닥을 지연 가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선도 가닥의 5', B 같은 경우에는 지연 가닥의 3'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복제 원점이고 여기가 이제 복제 분기점이죠. 그래서 C 부분 같은 경우에는 DNA가 아직 복제 분기점 근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복제 분기점의 앞부분, 아직 DNA가 벌어지기 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고 바로 보기 보겠습니다. A에서 1번, A에서 텔로메레이스가 붙어서 A의 말단을 신장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A 같은 경우에는 뭐죠? 선도 가닥의 5' 말단이죠. 새로 합성되는 DNA의 5' 말단입니다. 이 경우 진핵생물에서 텔로메레이스가 작용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원핵생물하고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 복제 원점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복제 원점은 S기마다 이런 복제
복제 개시 시점이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지점에서 복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핵생물에 복제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원핵생물은 원형 DNA로 이루어져 있죠. 반면에 진핵생물은 이중가닥의 선형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가 완료된 시점에서 그림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양쪽 끝에 5' 말단 부분이 짧아진 경향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끝부분에 RNA 프라이머가 제거가 되면 그 해당 부분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DNA 같은 경우에는 5'에서 3'으로 DNA 합성 요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여기를 채우려고 해도 DNA 합성 요소는 3'OH 구조가 있어야 이를 인식하고 합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를 새로 합성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DNA가 복제되면 복제될수록 DNA가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도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가 진핵생물에 존재하는데요. 이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는 역전사 효소 활성을 가진 그런 효소인데 얘네가 이 효소에 이 RNA를 가지고 있어요. RNA를 같이 탑재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효소가 생겼다고 하면 이 RNA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소가 생겼다고 이렇게 효소가 생겼다고 하면 이 RNA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RNA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역전사를 하게 되고 그 역전사를 해서 반대편에 그 RNA에 대한 상부적인 DNA가 합성이 되면 다시 DNA가 합성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서열을 텔로미어 서열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DNA가 짧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텔로메레이스 효소는 배세포, 줄기세포, 암세포 등에서 이런 높은 활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1번 같은 경우에는 A가 5' 말단 부분이니까요. 여기 부분에 붙어서 말단을 신장시키는 효소인 텔로메레이스라는 것이 존재한다. 맞는 보기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B는 지형가닥이다. 맞죠? 특히 지형가닥의 3'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복제분기점 진행 방향의 앞부분인 C의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위상 이성질화 효소라고도 하죠. 얘네가 붙어서 양성 초나선을 이완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 역할이 뭐죠? DNA 가닥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상학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DNA 복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복제 분기점 근처에 위치하면서 얘네들의 과도한 긴장이 이렇게 DNA가 벌어질 때 과도한 긴장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토포아이소모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핵 생물에도 있고 진핵 생물에도 존재합니다. 4번 선도가닥의 합성은 DNA 중합효소 엡실론, 지형가닥의 합성은 DNA 중합효소 델타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암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써놓긴 했는데 DNA 합성효소 델타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도가닥과 지형가닥의 DNA를 합성하고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선도가닥의 DNA를 합성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DNA 중합효소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선도가닥을 주로 합성하고 지형가닥은 DNA 합성요소 델타 이렇게 기능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틀린 보기를 찾아서 체크하면 되겠죠. 4번을 잘 모르더라도 5번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복제분기점을 진행시키는 DNA 헬리케이스는 단일 가닥을 고리 모양으로 감싼 후 감싼 가닥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5'에서 3' 혹은 3'에서 5'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중나선을 단일 가닥으로 풀어준다. 여기서 이 부분 있잖아요. DNA 헬리케이스가 5'에서 3' 혹은 3'에서 5'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중나선을 단일 가닥으로 풀어준다라는 표현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설명이 조금 틀렸어요. 이 보기를 보시면 DNA 단일 가닥을 고리 모양으로 감싼 후 감싼 가닥을 기준으로 풀어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DNA 헬리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이중가닥을 푸는 거냐 하면은 DNA 이중가닥 사이로 들어가서 단일 가닥을 풀어주는 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 뭐 고리 모양으로 감싸서 했다 이런 설명은 틀린 설명이고요.
헬리케이스에 관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헬리케이스는 5'에서 3'으로 하는 효소도 있고 3'에서 5'으로 이동하는 효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원핵생물의 헬리케이스 뭐가 있죠? 드나비라는 헬리케이스가 있죠. 이 DNA 헬리케이스가 드나비 DNA 헬리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핵생물의 대표적인 헬리케이스인데 이 드나비 같은 경우에는 5'에서 3'으로 이동하는 특이성이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설명으로 답이 5번이 되게 되겠죠.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T세포의 항원 수용체와 항원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도움 T세포 표면의 CD4 보조 단백질은 MHC2 분자와 결합하냐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T헬퍼 세포 같은 경우에는 CD4 보조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TCR과 이때 MHC2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이미 활성화된 도움 T세포는 B세포의 표면에 제시된 항원과 결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세포를 T세포가 활성화시키는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렇게 항원 지시세포가 MHC2를 통해서 T헬퍼 세포에 신호를 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 T헬퍼 세포 같은 경우에는 T헬퍼2로 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T헬퍼2가 바로 B세포와 MHC2를 통해서 결합을 하게 되고 이때 또 B세포의 분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세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항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된 도움 T세포, 예를 들면 B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건 T헬퍼2가 되겠죠. 이런 애가 B세포와 B세포 표면에 제시된 항원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디귿, 하나의 MHC 분자는 여러 항원 조각을 전시할 수 있지만 T세포의 특정 항원 수용체는 오로지 한 가지 항원 조각을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TCR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MHC와 TCR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면 MHC 같은 경우에는 이 MHC 분자마다 고정장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정장기라는 부분은 특정 펩티드 절편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그러면 고정장기를 제외한 부분은 펩티드 절편의 서열이 무엇이든 다 상관없이 항원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HC 분자 같은 경우에는 고정장기만 일치하면 된다. 펩티드의 고정장기만 일치하면 된다. 그래서 느슨한 특이성의 특징이 있고요. TCR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채성 제조합, 접합부 다양성, 대립 유전자 배제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하나의 특정 항원만을 인식하는 매우 높은 특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급번도 맞는 설명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리엘, 세포독성 T세포의 CD8 보조 단백질은 MHC1과 결합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제 T헬퍼 세포가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T헬퍼1으로 분화가 되게 되거든요. 동일하게 이렇게 MHC2를 통해서 항원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때 TC,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 세포독성 T림프구는 이렇게 MHC1과 항원주시 세포가 가진 MHC1과 결합하게 되고 이때는 CD8이 보조 단백질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엘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죠. 미음, 대부분의 체세포는 MHC1만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그렇죠. MHC2 같은 경우에는 항원지시 세포들이 주로 가지고요. MHC1은 대부분의 핵을 가진 세포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MHC2를 가지는 항원지시 세포는 어떤 게 있냐? 아까 봤듯이 수지상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세포가 있죠.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명이 맞음으로 답은 5번이 됩니다. 마지막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온 X가 세포막을 경계로 안팎에서 서로 다른 농도로 존재할 때 X는 자신의 농도 기울기가 막의 전기적 기울기와 평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한다. 이처럼 농도 기울기와 전기적 기울기가 평형을 이루어서 이온의 순학산이 사라진 평형 상태에서의 전이를 평형전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평형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일단 잠깐 문제 읽는 걸 멈추고 볼까요? 평형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온 농도에 따라서 이온이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겠죠?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세포 내에 더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예요. 그래서 농도 차에 의해서는 세포 바깥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온 농도 기울기에 의한 이런 힘이 있고, 반대로 이 이온 농도 기울기를 멈추는, 이온의 순확산을 멈추는 그런 전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농도 기울기와 정기적 기울기, 이 두 가지가 평형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제? 이 전기적 기울기가 이온의 농도를 멈출 수 있는 이런 전위가 되었을 때, 이때 동적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바깥에 많게 되고, 같은 원리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계속 배출하니까요, 방출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은 세포 밖에서 안쪽으로 이동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나트륨 누설 채널에 의해서요. 이때 전이차, 이 이온의 순확산을 막게 되는 전이차가 존재하면 동적 평형이 발생할 수 있다. 두 가지 힘이 상쇄되면서 동적 평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이 전압 있죠? 이 전압을 네렌스트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델 신경세포라는 것을 하나를 제시를 했고, 그 모델 신경세포의 이온 농도에 대한 조건을 주어졌네요. 그럼 우리가 일단 해볼 것은, 본격적으로 보기를 읽기 전에 여기서 주어진 네렌스트 공식에 따라서 이온 농도라는 것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고 제가 방금 설명한 칼륨에 의한 평형전이, 그리고 나트륨에 의한 평형전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공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므로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각각. 그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이 60이라는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이런 식으로 세포 안의 농도, 밖의 농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꼴 자체는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문제 조건에서 세포 안과 밖에 나트륨 칼륨 농도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 조건에 따라서 해당하는 이 전압을 구해볼 수 있거든요. 계산해보면요, 여기에 62 곱하기 로그, 검정색 펜으로 쓸게요. 62 곱하기 로그 10에 세포 밖의 칼륨 농도가 1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10, 그리고 여기 세포 안은 100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걸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62mV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모델 신경세포에서 칼륨 이온에 의한 평형전이, 칼륨 이온만 고려한 평형전이를 계산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나트륨 계산해볼까요? 62 곱하기 로그 10에 10분의 100이 되겠죠? 이때는 플러스 62mV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해보면 칼륨에 의한 평형전이는 마이너스 62, 나트륨에 의한 평형전이는 플러스 62,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포 안팎에는 각각 하나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이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모델 신경세포에서는 이렇게 나트륨과 칼륨에 대한 정보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온의 이동을 동시에 고려할 때 쓰이는 방정식이 바로 이 네른스트식을 변형시킨 골드만 방정식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골드만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런 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변형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의 농도를 세포 안의 이온 농도를 분모에 쓰고 세포 밖의 농도를 분자에 쓰는 것은 동일한데요. 이 P라는 값을 각각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pK라고 하면 세포 안에 있는 칼륨의 투과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트륨이라는 것은 나트륨의 투과도라는 숫자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네들의 평형전이, 나트륨이면 나트륨의 평형전이, 칼륨이면 칼륨의 평형전이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포 내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투과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까지 변수로 고려를 해라. 이거를 말하는 게 바로 골드만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 방정식까지 설명드린 이유는 보기를 풀려면 결론적으로 이걸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모델 신경세포에서 이거 그래서 아까 계산한 거 보면은 얘는 칼륨에 의한 평형전이는 마이너스 62mV였고요. 나트륨에 의한 평형전이 계산했을 때는 플러스 62mV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모델 신경세포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 방향은 이온의 전기화학적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되냐라고 했는데 그렇죠. 전기화학적 기울기란 무엇이죠? 전기적 기울기랑 화학적 기울기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도차, 이온 농도 기울기와 그리고 얘네들의 전기화학적 기울기. 죄송해요. 전기적 기울기. 얘네를 동시에 고려한 걸로 결정이 되냐라는 것인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니은 모델 신경세포의 막전이를 인위적으로 0mV에 고정하면 열린 소등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은 세포 안쪽으로 이동하냐라고 말했죠. 지금 보시면 나트륨은 이렇게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려는 이온 농도에 의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평형 전위를 걸어주면은 이런 평형 전위에 의해서 여기선 우리 문제 상황에서는 62죠. 순 이온의 이동이 0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라 0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0으로 하게 되면은 이 나트륨의 이온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이동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가는 힘이 더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화학적 기울기를 고려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만일 모델 신경세포의 세포막이 칼륨만을 통과시킨다면 37도에서 이 신경세포의 막전이는 62mV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제가 처음에 앞에 페이지에서 설명할 때 우리 문제에서 모델 신경세포의 경우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둘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골드만 방정식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디귿번 상황에서는 칼륨만을 통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에 의한 투과도가 0으로 계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식의 경우에는 이것과 똑같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신경세포의 막전이는 칼륨에 의한 평형전이 구한 거하고 똑같이 그냥 마이너스 62mV가 될 것입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모델 신경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면 그 과정에서 나트륨의 막투과성이 칼륨의 막투과성을 월등히 능가하는 짧은 시기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처음에 탈분극이 발생하잖아요. 탈분극 과정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전압계폐성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나트륨의 막투과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막전이가 바로 나트륨의 평형전이 쪽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골드만 방정식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투과도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의 이온 농도 분포 이외에도 투과도에 의한 변수도 고려하라는 것이 바로 이 골드만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면 탈분극 시기에서는 전압계폐성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 나트륨의 막도가성이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월등히 능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막전이가 끌어올려진다. 나트륨의 평형전이 쪽으로 끌어올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음 보겠습니다. 만일 37도씨에서 모대 신경세포의 세포막에 나트륨과 칼륨을 선택성 없이 동등하게 통과시키는 이온 통로만 열려 있다면 막전이는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골드만 방정식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나트륨 채널과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 차이를 고려해라 라고 한 부분 있죠. 거기를 그냥 지금 문제 상황은 뭘 제시한 거냐면 바로 pK와 pNa를 동일하다고 가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 다 약분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62 곱하기 로그 k 플러스의 이거 바로 그냥 대입해서 쓸게요. 여기다가 칼륨의 세포 안에서의 농도는 몇이죠? 문제 조건에 따라서 100이죠, 100. 세포 밖은 10이고요. 나트륨 반대네요. 그래서 안에 100이고요. 플러스 여기는 나트륨은 안에 10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건 1이잖아요. 그러면 62 곱하기 로그 1이 되겠죠. 로그 1은 0이죠.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막전인 0mV다. 맞는 설명입니다. 모든 보기가 맞으므로 답은 5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편입학 생물 문제 1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